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에 첫째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생선 썰어가면서 저희 남매 키우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며 힘들게 저희를 키우셔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리셨죠.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가정 형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이보다 늙어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한 뒤 20대 후반에 남편과 선으로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 여유가 좀 생기니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곰 같고 애정 표현도 거의 없고 감정도 많이 드러내지 않는 모습에 좀 서운했는데 만날수록 편하고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 없는 제게 아버지 같은 안정감과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도 몸이 안 좋으신 홀아버지가 계셔서 빨리 결혼해 손주 보여드리고 싶다고 결혼을 좀 서둘렀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생활과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건 바라지 않아서 저와 마찬가지로 여유가 좀 생기니 선을 보러 나온 거라 하더군요. 상황은 둘이 비슷했지만 남편은 성인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의지가 되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한강공원에서 야경 불빛을 뒤로하고는 벤치에 앉아서 장미꽃 한 송이와 반지를 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저에게 작은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는 감동받아서 목 놓아 울었는데 와중에도 남편은 평온한 표정으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잘 살자 한마디만 하고요. 제가 눈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참 담담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바닷물같이 잔잔하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모은 돈 3,000과 남편이 모은 돈 5,000,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5,000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제 월급은 250 정도고 남편은 300 정도인데 저는 이제 일을 못하시게 된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남편은 군대에 다녀오고 사회생활이 늦어져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지방이라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 남편과 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갖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몸이 안 좋으신 아버님을 생각해서 아이를 빨리 갖자는 입장이었고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아이를 갖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겪은 서러움이 많아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이길 바랬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 없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집도 사지 못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바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요. 남편 수입만으로 세 사람이 먹고 살고 집까지 장만하고 넉넉히 적응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오래 상의한 끝에 남편은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죄송한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더 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산에 펜션을 잡아서 여행을 가기도 했죠. 일이 바쁘기도 하고 관절이 많이 안 좋아 밖에 자주 나가실 수 없는 친정 어머니를 매주 돌봐드리러 가느라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살갑게 굴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아버님은 지병이 악화되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참 많이 울었어요. 남편과 만나고 남편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항상 감정 표현이 많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를 못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많이 되더군요. 남편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나마 저도 장녀라 무뚝뚝한 편인데 일부러 아버님께 살가우려 더 노력하고 귀찮다는 남편 끌고서 셋이 함께 여행을 갔던 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후회를 많이 하더군요. 갑자기 악화되신 거라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뜨신다면 얼마나 슬플지 공감도 되고 살아생전 저를 반겨주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은 한동안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몇 달쯤 지나자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와서 안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털어버리고 다시 본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처럼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를 자주 뵙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아프신 분 소원 하나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만 효도하려고 하면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일은 웬만하면은 남편에게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뵀던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자고 말하고 제가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각자의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제 용돈을 쪼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40만 원을 쓰는데 교통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출을 허리띠 졸라매며 줄여서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우면은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동생이 주는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 편하자고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괜찮다고 같이 용돈을 드리고 전처럼 자주 찾아뵙자고 했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욱 죄인이 된다고 남편에게 말하고는 내 어머니니까 내가 효도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점점 남편에게 죄인이니 혼자 딸과 아내의 역할을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도 즐기지 않고 일터와 집만 오가던 사람인데 약속이 생겼다며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에도 귀찮다며 친구도 안 만나고 거의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나가고 가끔 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외출뿐 아니라 저 몰래 하는 연락도 늘었거든요.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은 밤마다 어디서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잠깐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하며 통화도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굳이 가져가는 걸 보고 몰래 따라간 적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 밖에서 통화하고 들어오더군요. 그날 누구와 전화통화 했느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누구와 문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만 하고요. 그래도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머리를 어지럽혔어요. 어떤 날은 항상 저에게 온화한 성품만을 보여줬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열정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으로 변해서 꿈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이상해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가끔 외출하고 전화하는 것 빼고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전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죠. 남편을 계속 의심하면서도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부딪혀서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볼까 하다가도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어김없이 외출한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 안주머니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적힌 명세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찾은 명세표 다발을 보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현금이 필요한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하니 답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울면서 밤마다 열중한 모습으로 문자를 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연애하던 때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새로운 여자에게 무엇라 보낼까 신중한 표정을 하고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정성스러운 문자를 매일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한심하게 자책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하며 화장도 안 하고 늘 편한 옷만 입어서 남편이 질린 걸까? 원래 나는 결혼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불타는 연애를 할 사람은 따로 만났던 걸까? 조금 더 빨리 애를 가졌으면 괜찮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종일 울고 자책만 하다 남편 올 시간이 되어서 세수를 하고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확실한 게 아니니 단정 짓지 말자는 말을 되새기며 겨우 식탁을 차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밥을 먹고 제가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와 토요일이라 병원은 일찍 닫았을 테니까 비상약 줄까? 라고 말하는데 괜찮다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쉬라고 말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괜히 서럽더라고요. 나를 좀 더 사랑했다면은 걱정이 되어서 응급실에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내 안 좋은 목소리를 듣고 많이 아프냐며 더 걱정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다시 울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물증을 잡은 것도 아니고 심증만으로 너무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주문처럼 외웠죠. 그리고 더 이상 미루다가는 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될 것 같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 따라가서 누굴 만나는지 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확실하게 진실을 밝힌 뒤 이혼이든 뭐든 하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밤에 문자를 보내는 남편에게 월요일에 엄마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해뒀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 집에 방문할 때 항상 남편한테 말을 하고 가는데 제가 나간다고 하면은 누굴 만나러 가기 쉬울 테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나도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라며 약속을 잡는다더라고요. 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 비밀로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술을 즐기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걸 귀찮아하는 남편이 이때다 싶어서 나갈 약속을 만들다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미행하기 위해서 집에 들러서 얼굴은 보고 가라고 말했죠. 왜 그래야 하냐며 의아해하는 남편이었지만 제 말은 거의 들어줬기에 대충 별 이유 없이 보고 싶어서 그렇다며 얼버무려도 별말 안 하고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저는 남편에게 먼저 간다고 말하고 나와서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집의 차는 회사와 거리가 먼 저의 출퇴근용으로 한 대만 있는데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차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택시로 남편을 미행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 TV에서 본 것처럼 앞차를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피식 웃었어요. 그 와중에도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요. 택시기사님은 울먹이는 제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말없이 저희 차를 따라가 주셨고 조용한 택시 안에는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내린 곳은 번화가의 호프집이었습니다. 저도 택시에서 내려 안을 들여다보는데 유리로 된 창이어서 안이 다 보였어요. 남편은 정말 동창들과 만나 술을 마시더군요. 결혼 전 저도 몇 번 본 남편과 아주 친하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면 이제 내가 싫어져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건가?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고 싶게 하는 존재인가? 계속 못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는 상태였거든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가니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너무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계속 못난 생각만 하게 되는 저의 자격지심이 너무 비참해서요.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흑흑 숨죽여 울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술을 먹으면은 남편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 추궁하다가 나쁜 결과 가져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따져보지도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바람을 피운 게 맞으면은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남자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을 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날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만 혼자 말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한 번 더 약속을 잡았고 저는 미행을 했죠. 또 친구들을 만난 것이었지만 그것마저 절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약속을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은 남편은 앞으로 줄이겠다. 그런데 저도 친구들을 좀 만나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조차도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주말까지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보내던 문자와 통화가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평소 제 기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남편도 날로 안 좋아져가는 제 안색을 보며 일이 힘드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미련하게도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죽는다면은 남편이 슬퍼하고 후회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정신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고 남편의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전날 미리 말해준 덕분에 저는 또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를 타고 몰래 따라갔죠. 우울증 환자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내린 곳은 제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댁이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하며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왜 남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친정 어머니 댁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고 어머니는 저를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왜 말도 없이 여길 왔느냐고 물었죠.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남편 대신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서방이 요새 자주 찾아와서 내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 하며 어머니가 더 말씀하시려는 걸 말렸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자기가 와? 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고는 앉으라고 하고 물을 한 잔 갖다 줬습니다. 저는 물은 마시지도 않고 빨리 말하라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곧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못해드렸던 것이 너무 한이 되더라. 저는 너무 흥분해 말을 끊고 말했죠. 우리 엄마고 후회해도 내가 후회하는데 왜 자기가 그래? 난 아버님께 손주도 못 보여드렸는데. 말을 하면서 울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남편은 괜찮다며 절 다독여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바람난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면은 나에게 정이 떨어져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보다 더 놀라서 허둥지둥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는 모습이 생소하고 귀여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푹하고 웃음이 나왔네요. 그리고 남편은 외출을 하면 저의 친정어머니를 뵙거나 친구들을 만났지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인 동창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물으니 제가 남편이 어머니를 찾아뵙는 걸 심하게 반대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신경 써드리는 게 꺼려져서 반대했는데 남편은 꼭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어 몰래 뵙고 있었던 거죠. 그럼 돈을 왜 뽑았냐 하니 찾아뵐 때 현금을 뽑아 용돈을 드렸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생각이나 했으니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으니 남편이 다가와 등을 토닥이고는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품에 안기니 눈물이 더 터져나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며 계속 절 달래주었고요.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탈진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한심해서요. 다 울고 나니 어머니가 오랜만에 셋이 밥이나 먹자며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해서 셋이 그대로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삼겹살을 먹겠다고 따라 나선 제 모습이 무서워서 또 깔깔 웃었고요. 울다가 웃다가 난리를 피웠네요. 삼겹살집에 가니 남편을 소주를 한 병 시켜 어머니와 저에게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 술을 곧잘 마셨지만 술을 잘 마셔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남편이었기에 웬일로 술을 마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요새 친구들과 술자리를 종종 가져서 술의 맛을 깨달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왜 요새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지 궁금해졌어요.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를 들을까봐 머뭇거리고 있는데 먼저 눈치챈 남편이 얼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느낀 바가 많아. 어머니께도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소중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추억을 쌓아둬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조금 씁쓸해 보여서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우냐면서 못생겨진다고 저를 놀려서 다시 웃을 수 있었고요. 장난이 서툰 사람인데 저를 위해 농담을 해주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참 고기에 소주를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면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덕분에 내가 요즘 문자 치는 재미로 살아. 맨날 나한테 안부 문자 보내줘서 내가 타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밤새 고심하며 문자를 보내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 저도 못해준 효도를 하는 남편을 보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아주 못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뒤로 얼마나 더 울고 웃었는지는 지루하니 적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눈물바다였던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맥주를 한 잔 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부끄러웠지만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다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외에는 본 적 없던 남편의 눈물이니까요. 저도 무척 당황해서 남자가 나이가 들면 감수성이 풍부해진다는데 당신도 그런 거냐며 분위기 전환을 위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표정은 굳어있어서 뻘쭘했죠. 곧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는 신경 쓰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게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각자 나름의 강박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어 감정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혼자 오해하고 의심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정작 언제나 함께 지내는 저한테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서로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정말 후련하고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 다 애교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지 술이 들어가야 속마음을 말하는 건가 생각했네요. 이번 기회에 저희 둘은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에 얽매여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지도 후회할 일을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도 받아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더 위해주고 아껴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죄책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북적거리는 가정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좀 더 말을 많이 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가끔 야식을 시켜놓고 술 한잔하는 일이 늘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새로 알게 되었네요. 또 어머니를 같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합가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어머니와 같이 말상대도 해드리고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가고 하면서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안부 전화는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제 자신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다며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오손도손 지내다 작년에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지만 최선을 다해 잘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뵙고 연락하고 했지만 합가를 했어야 했다는 죄책감도 들고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은 이런 슬픔이 저희를 더 성장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순간 최선을 다해도 후회는 남으니 후회하지 말고 더 노력하자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저희가 자책만 하는 건 바라지 않으실 테니 더욱 열심히 살아가자고도 다짐했죠. 지금 저는 임신 6개월째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에 전념하며 가정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하던 외출도 임신 기간에는 하지 않아요. 임신 기간은 10개월 뿐인데 조금이라도 더 저와 아이와 있고 싶다고요. 아이를 낳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했지만 금방 사춘기 나이가 되어 아빠 놀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못 말리는 사람이지만 저를 항상 웃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애정 표현이 없어도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딸애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이야기하고 위해주며 항상 현재에 충실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년 전 그날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서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냈죠. 물론 이모나 삼촌들이 저를 잘 챙겨주긴 했지만 저희 집이 아니어서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친척들 집이 아닌 밖에서 많이 지내려고 했죠. 결국 저는 밤 늦게까지 하는 독서실을 등록해서 독서실이 끝나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보니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것이었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학원 선생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목도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국어로 정하고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니 그래도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강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제 남편은 19살이었죠. 남편은 아직 양볼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풋풋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죠. 수업이 끝나면 모르는 문제를 들고 와서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학생으로 정말 아꼈어요. 처음에는 수학 문제만 물어보다가 나중에 가서 친해지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무래도 여자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야 공부할 시간에 계속 만나서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랑 하루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나 내기하면서 데이트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능률도 오르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더라. 진호도 헤어질 생각만 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봐. 수지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아마 좋아할 거야.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죠. 어? 저 수지랑 사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그렇게 붙어 다니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러자 남편은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제자로 저희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스승의 날이나 제 생일 같을 때 연락하는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어느덧 30살이 되었고 학원 강사로서도 꽤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때 다니던 학원에서 더 큰 학원으로 스카웃되었고 수업 횟수도 2배 이상 늘어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다 되었죠. 저는 학원 사무실에서 다음날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선생님? 부르는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건장하고 잘생긴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바로 4년 전에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제 남편이었어요. 어머 진호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해요. 선생님 진짜 반가워요. 4년 만에 본 제 남편은 학생에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의 일이 끝나는 시간과 제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서 저희는 일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술을 한 잔 사달라고 했죠. 저는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맥주를 한잔 하다가 예전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아직도 수지랑 만나니? 에이, 선생님도 벌써 4년 전 일이잖아요. 대학 가고 진작에 헤어졌어요. 그래도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연락하는 정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친구? 사귀다가 친구가 되는 게 가능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저는 세대 차이가 좀 나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간 남편은 수지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수지도 아주 예쁜 여대생이 되어 있었죠. 그때 저는 남편에게 남자로서의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너무 멋있어지고 예뻐졌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 없이 넘어갔죠.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같이 기다려주겠다며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나 학원 강사 시작하고 제대로 남자를 못 만났어. 바쁘기도 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랑은 시간도 잘 안 맞고. 너는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저도 군대에서 헤어지고 아직 여자친구 없어요. 나이도 어린애가 허송세월 하지 말고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 여자친구 많이 만나. 지금 아니면 사람 만나기 더 힘들어. 그러자 남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별로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는 봤어? 너를 남자로 보는지 안 보는지. 아니요.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그냥 툭 펴놓고 물어봐. 그리고 고백해버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니. 여자들은 아닌 척하지만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숨을 고르더니 저에게 말했죠. 윤정씨, 제가 남자로 보여요? 저는 처음에 제가 들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직접 물어보고 용기 내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남자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남편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약간? 그러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윤정씨, 저 이제부터 직진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열심히 구애를 하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7살의 나이 차이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23살이니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을 거고 저도 그 당시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으니 가볍게 연애를 즐기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저와 남편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남편과 싸운 일이 있었죠. 그건 바로 수지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때 수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수지가 저와 남편이 사귀고 있는 것에 많이 놀랐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했죠.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가뜩이나 나이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반응을 직접 대하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뭔데 우리 사이에 대해 뭐라고 하냐, 웃기지도 않다, 뭐 이러면서 수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수지의 편을 들면서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대판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잘 넘어갔지만 그때 싸우면서 제가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고 예쁘고 어린 수지를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지와 남편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쪼잔해 보일까봐 그 말은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4학년 때 남편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런 남편을 남편의 아버지가 혼자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요사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검사를 해보니 위암이셨고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 써볼 방도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심한 좌절감에 빠졌죠. 집에 틀어박혀서 학교도 가지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을 찾아가서 돌봐줬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자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힘들어했던 게 떠올랐죠.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원 수업도 줄이고 남편과 함께 있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지냈죠. 그렇게 저의 지극정성에 남편도 점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남편의 대학교 졸업식 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으로 쓸 돈을 아껴서 함께 3개월간 유럽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여행 이후 저는 다시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취직이 쉽진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를 계속 구직을 했지만 면접 보자고 연락 오는 곳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학원 강사로 돈을 좀 버는 편이어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데 자신은 돈도 못 벌어온다며 자책하며 힘들어했죠.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자신의 무능함을 비관하는 소리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전화를 받더니 취직에 성공했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물론 저도 눈물이 날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을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수지가 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이력서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알고 보니 수지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였어요. 저는 순간 즐거웠던 기분이 쫙 가라앉았죠.
솔직히 수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제 기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수지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텐데 그 대상이 수지여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면 수지랑 같이 일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수지 같은 금수저가 그런 데서 일하겠어? 걔 지금 자기 사업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취직이었고 수지랑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저 자신을 위로할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와 정말 아무 불평 없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도 수업을 줄여서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신혼생활을 즐겼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 4년차가 되었지만 남편은 마냥 어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린 남편을 부러워했지만 솔직히 저는 불안한 마음이 늘 가득했죠. 물론 남편을 믿지만 남편 주변의 여자들을 믿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남편은 지방 공장으로 출장이 잦았습니다.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들로 출장을 가면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니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회사에서 자기한테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출장을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나보다 출장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 출장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 회사 일에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자.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도 출장이지만 요즘 저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내고 가끔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남편의 친구들 중에는 아직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 남편의 나이대였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많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남편이 집에서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을 보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늘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와인과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죠. 어머,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아니, 요새 내가 너무 바빠서 자기한테 예민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사왔어.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셨는지 먼저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주말이라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식탁에 짧게 남겨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리고 메모엔 미안해. 그리고 날 찾지 마.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물론 경찰에 연락도 해봤지만 실종이 아닌 성인의 가출이라 자기들도 도와줄 방법이 딱히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도무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의 회사에 가니 이미 남편이 2주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남편의 가출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지에게 전화를 하니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또 전화를 해도 저희 연락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사의 대표이자 수지의 아버님을 만났지만
수지의 아버지는 수지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지와 연락이 되면 저에게 꼭 연락해달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수지와 남편이 바람나서 함께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보다 수지와 먼저 연애를 했었고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죠. 제가 바보같이 두 사람의 외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남편이 사라진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죠.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이라도 갔지. 집에서 쓰러졌으면 저는 지금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하면서 며칠 병원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었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다시 학원에 복귀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날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박탈감을 간직한 채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잠을 자게 되어 부랴부랴 출근을 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단박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죠.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전 연인 수지였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수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수지에게 말했죠. 너 내가 그렇게 연락했는데 왜 연락 안 했어?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진호 어딨어? 진호 어딨냐고. 저는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수지에게 애걸하듯이 말했어요. 너랑 진호랑 그러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알아. 내가 진호 다시 돌려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수지는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진우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 일단 일어나세요. 그렇게 수지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주고는 근처 카페에 가서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년 전에 수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이틀 뒤에 제 남편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왔다고 했죠. 그 이메일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고 이곳에서 남편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산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려고 제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수지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수지에게 주소를 받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넘게 운전하여 간 그곳은 가로등도 없는 산골에 외진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니 어느 한 남자가 마당에 불을 지피고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 인기척을 듣고 바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에게 달려와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저는 저를 부축해주는 남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이야기 안 했어? 왜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그랬어? 그러자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러지 마. 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남편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루라도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남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남편도 남편의 아버지처럼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게다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떠나 조용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할 저를 볼 자신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출장을 핑계 삼아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꼭 안고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산골 마을에서 함께 지냈고 2개월 뒤에 남편은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같이 있으니 이렇게 좋은데 1년 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추억을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웃어주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의 추억을 잘 간직한 채로 서울로 돌아와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에게 하늘나라에서 꼭 좋은 남자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은 남편만의 여자로 남고 싶어요. 잘 지내지 여보? 많이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아저씨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제 5살, 4살, 연년생 딸 둘을 둔 아빠이자 남편이기도 하고요.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며 틈틈이 라디오 듣던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엔 유튜브에서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 용기 내서 제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아내와 제가 만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제 아내는 중매로 만나게 되었어요. 중매라고 하니 뭔가 구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처음 가게를 오픈하고 초창기부터 꾸준히 오시던 한 아주머니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주머니는 제 장모님이 되었고 제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쭉 요식업에 있었습니다. 군대 2년 6개월을 제외하면은 19살부터 지금까지 요리 외에는 해본 일이 없네요. 32살이 되던 해에 동네에 작은 한식집을 차렸습니다. 말이 한식집이고 백반집 정도의 작은 규모였죠. 그래도 근처에 사무실도 많고 또 문화원도 있어서 장사는 꽤 되었죠. 사실 요리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픈하고부터 지금까지 단골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 장모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의 인상은 푸근하면서도 적당히 세련된 아주머니였어요. 발이 넓으신지 올 때마다 새로운 분들과 함께였어요. 항상 즐겁게 사람들과 식사하고 가시며 잊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인사해 주시고 다음에 오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에 드나든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 결혼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가게 오시는 손님이기도 하고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가 저를 예쁘게 봐서 이것저것 물으시는구나 언제나 기분 좋게 대답해드렸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첼로를 전공한 딸이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시며 은근히 저를 떠보시더라고요. 저도 연애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꾸준히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님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만 하실 뿐 딱히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오셔서 꼭 가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기대가 되긴 하더군요. 그러길 1년이 지났어요. 가게가 2년 사이에 꽤 자리를 잡고 나니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또 사회생활이라고는 제 가게가 전부다 보니 여자 만날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장모님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장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응, 요새는 친구들이 바빠서 그런지 얼굴 보기가 힘드네. 아우, 사장님은 참 서글서글해. 내 딸이랑 자리 한번 마련해주고 싶어. 둘이 참 잘 어울릴 텐데. 장모님이 주문하신 음식을 내오며 내친김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말씀만 마시고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래? 근데 요새 우리 딸이 회사 일로 좀 바빠서 시간이 언제 되려나 모르겠네. 무역회사 다니거든. 저번에 첼로 전공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첼로 전공했었지. 그런데 하기 싫다고 지금은 무역회사 들어갔어. 예전과 말이 달랐지만 자연스럽게 받아 넘기시는 모습에 당연히 음악 전공하면 할 일이 많지 않으니 그만뒀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의 적극 공세에 드디어 1년 가까이 소식만 전해 듣던 여자를 소개받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꽤 오래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따님께서 외국 출장을 갔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뭐 그런 일로 차일피일 미루시더군요. 그러냐고 웃었지만 막상 소개시켜주려니 따님이 아까우신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얼굴도 본 것도 아니고 딱히 매달릴 것까지야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모님은 또 나름 불편한 부분이 생기셨나 봐요. 처음엔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발길을 끊으시더군요. 소개를 못 받는 것보다 항상 맛있게 드셔주시던 단골 손님 잃은 게 꽤나 씁쓸하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일이 반팔 입던 여름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꽤나 찬바람이 불던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초봄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느라 한 달 전부터 임시 휴일이라고 못 박아 두었다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번화가로 가는 길은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놀던 동네라 골목 익숙해서 대로변보다는 지름길인 골목으로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골목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맞은편에서 익숙한 아주머니가 아가씨 한 명과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제 와이프가 될 여자분과 장모님, 그 소개팅 아주머니셨던 거죠.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가게 안 오셔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시죠? 듣던 대로 미인시네요.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가게 한번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장모님과 따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꽤나 어색해서 더 호탕한 척 웃었네요.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장모님이 다시 매주 출근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이번엔 괜히 서로 부담 갖지 않기 위해서 따님 소개시켜 달라던지 뭐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게 될 관계는 어떻게든 되나 봅니다. 이번엔 장모님께서 딸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제 위증이 궁금하셨나 봐요. 우리 딸이 별로였어? 왜 소개시켜달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 아니면 그 사이에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간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을 오해를 하시며 딸이 바빴고 자신도 다른 지방에 있어서 못 왔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엔 딸과 함께 올 테니까 맛있는 거 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 주에 아내와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만났고 처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했기에 빠르게 가까워져 결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진짜 사건들은 결혼하고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게가 한참 잘 되어 더 큰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출산 후 몸조리가 끝나는 대로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쯤 저에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면 첼로를 직접 가르치는 게 어떻겠냐고 농담으로 말을 꺼낸 것이 시작이었죠. 첼로? 그걸 어떻게 가르쳐? 당신 첼로 전공했다며. 아이가 악기 하나 다루는 거 좋은 생각 같은데? 당신은 별로야? 아니면 첼로 말고 당신이랑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중에 아무거나 가르치지 뭐. 이참에 나도 하나 배울까? 가족들이 같이 연주회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 미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딱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요.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그 후에는 딱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처갓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첼로를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그만두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만 했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 아내를 만나기 전 장모님이 스치듯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언뜻 물어도 아내는 대답이 없더군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딱히 중요할 건 하나도 없었기에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서 말했듯 가게를 옮길 계획으로 가게 자리도 내놓고 저 또한 목 좋은 자리를 한참 물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에 눈여겨보던 가게자리를 보러 가는 날이기도 했고요. 점심이 되어서 장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가게로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장모님께서 장어를 좋아하셔서 장어구이와 함께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네 프랜차이즈 해볼 생각 없나? 내 친구 남편이 대기업 이사인데 그 회사가 요식업 쪽으로 관심이 많아. 자네 소개시켜주면 해볼 생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뛰더군요. 제 롤 모델이 백종원 씨인데 순간 머릿속으로 제2의 백종원이 된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장모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겠네? 그리곤 가게를 휙휙 한 바퀴 돌아보시더니 가게 자리도 이러저번 아담한 게 지금이 딱인 것 같으네. 아무튼 곧 연락 올 테니 그런 줄 알게나? 장모님이 가시고 난 후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가게 자리를 내놓은 것도 보러 다니는 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깜짝 놀래켜 주려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큰 사안이니 진행이 더딘가 보다. 그래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너무 바라던 일이라 정신이 나갔던가 봅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나고서야 아내가 가게 이전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그때 한창 좋은 자리 있다고 하지 않았어? 꽤 지난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내는 꽤 조심스럽게 장모님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더군요. 순간 저는 장모님이 아내에게 무슨 언지를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장모님이 무슨 말 있으셔? 사실 저렇게 되묻는 중에도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었네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내 제 눈치를 보듯 들을 말이 뭐가 있냐면서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리고는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더는 가게 자리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고요. 저는 이때부터 의심이 산더미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이 소소하게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던 첼로라든지 무역회사에 다닌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저를 만났을 때 아내는 무역회사가 아닌 어린이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장모님께 아내에 대해 들은 지 좀 지났을 때라서 이직했나 보다 하고 또 넘어갔던 거죠. 아니 어쩌면 저도 그저 단골손이가 인사치레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 흘려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한번 시작되는 의심은 도대체가 멈추질 않더군요. 아내는 정말이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아내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데 그 의심이라는 게 제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 가게 확장이라든지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니 혹시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닌지 아니면 말로만 듣던 사기 결혼은 아닌지 하지만 이건 도저히 깊게 생각할 걱정거리가 아니더군요. 말했다시피 돈만 보고 결혼할 만큼 재력가도 아니었고 또 사기 결혼으로 저한테 얻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줄 마지막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여태 아내가 뭔가 감추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던 만큼 조심스럽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서 가게를 3일 휴무를 내걸고 아내와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여행을 자주 다니진 못했거든요. 둘이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쐬니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제가 묻고 싶었던 그 많은 의심, 궁금증이 사실 별거 아닌 듯 느껴질 정도였어요. 우리 여기 내려와서 살까? 이런 데서 매일 바다만 보고 살면 나쁜 일도 없고 나쁜 마음 같은 것도 안 생길 것 같아. 정말 너무 좋아. 애기 낳고 나면은 더 많이 다니자. 그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예약해둔 거제의 유명 리조트로 갔어요. 낮과는 또 다른 밤바다의 분위기에 설레기까지 하더군요. 통유리로 된 스파에 몸을 담그고 저는 와인을 마시고 아내는 포도주스를 마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예상외로 말을 꺼내는 거는 더 힘들어지더군요.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제가 알고 있는 아내가 거짓말처럼 사라질까봐.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었는데 당신한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꿈꾸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듣고서 당신이 결정하는 거 그대로 따를게. 하지만 내 얘기에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거, 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건 믿어줘. 아내는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아내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아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첼로를 만져본 적이 없다더군요. 아니, 만져본 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주회 같은 데도 가본 적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첼로를 실제로 본 적도 없다더군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닌다던 그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더군요. 아내는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부터 시작하여 결혼하기 전 일했던 어린이집 교사까지 여러 일을 했었지만 그중에 가장 무역회사와 비슷한 일이라고는 무역회사와 거래하던 부자재 가게 격리뿐이라더군요. 사실 장모님이 제가 했던 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던 장인어른은 사실 아내가 어렸을 적 이혼하여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뭐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장모님은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서도 장모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대기업 이사로 있다시던 친구 남편분 얘기. 아내는 미안한 듯 제 손을 꼭 쥐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학교에 온 적이 있어. 학부모 모임 때문에 친구 부모님들과 만날 기회였지. 난 그때까지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거든. 다른 부모님들이랑 다르게 언제나 내 편이었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았고 또 엄마가 옷도 잘 입어서 같이 다니면은 언제나 주변에서 엄마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 난 숫기가 없는 편인데 비해 엄마는 사교성도 좋아서 친구도 많았고 그래서 얼른 친구 부모님들이 엄마를 만나고 다음 날이 되어 같은 반 친구들이 부모님께 우리 엄마 얘기를 듣고서 학교에 와서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상을 했어.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내가 말을 걸면 피하더라. 아무도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왜 그런지 몰랐어.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이유 없는 따돌림을 당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전학을 갔어. 그런데 사는 동네는 그대로다 보니까 종종 마주쳤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예전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야. 나는 얼굴을 돌리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 지영아, 잘 지내? 엄마는 잘 계셔? 아빠는 아직 해외에 계신 거야? 그 친구가 말하길 학부모 회의 때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잘 살았어. 엄마가 너무 잘난 척하며 말해서 친구들은 내가 부잣집 공주인 게 셈이 났었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지. 아내는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곤 놀랍게도 장모님이 허언증이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엄마는 누군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가끔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시니까. 사실 그래서 자기 만나기 몇 달 전부터 내 또래 식당 사장이 있는데 음식도 기가 막히고 사람도 서글서글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만나보라고 말하는 걸 거짓말인 줄 알고 네 대답만 하고 피했었어.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다 당신이랑 마주친 거고 첫눈에 당신이 좋더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고 자기를 만나게 된 거야. 난 엄마 얘기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당신이 꿈꾸던 걸 나와 엄마가 망쳐버렸으니 당신이 날 떠난다고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앞뒤가 맞지 않던 일들,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 모든 의혹이 풀리더군요. 꿈이 깨진 건 마음 아팠지만 그건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어요. 난 이제라도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기뻐.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저희는 남은 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네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대로 프랜차이즈 사건은 싹 잊고 가게를 확장했고 장사도 더 잘 되었죠. 첫째에 이어서 다음에 둘째를 바로 가져서 아내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가게를 바로 돕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직원도 여유롭게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낮기에 문제는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장모님의 허언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소한 정도라서 저번처럼 가족을 힘들게 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거의 허언증에 대해서 잊고 지낼 정도였어요. 과장을 좀 하시는 정도로 끝이 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가게 거래처를 바꾸고 처음 식재료가 배달되는 날이라서 제가 직접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서 상품을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깜빡하고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린 것이었죠. 시장을 돌다가 생각나긴 했지만 급히 연락이 올 일도 없다는 생각에 다급하지가 않았네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달을 맡긴 후에 차에 탔는데 때마침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전화였어요.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부인께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땡땡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보니 이미 가게 번호와 직원들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는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차는 주차장에 버려두고서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어떤 미친 여자가 가게에 찾아와 저를 찾고 난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고 직원들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고 있다더군요.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는 입덧이 심해져서 가게가 새로 오픈했을 때부터 한 번도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료 구입을 위해서 농수산물 시장에 간 사이에 아내가 다녀간 것입니다. 커다래진 배를 하고 첫째 아이를 업고서 말입니다. 문제는 아내를 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아내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울면서 가게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원들이 말리자 발작처럼 가게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오고서야 상황이 끝이 난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아내가 있더군요.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고 엎여있는 큰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멍하니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당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때문에 그래? 혹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나 그런 거 아니지? 상황을 듣고 난 후에 택시에서도 내내 무슨 일일까 짐작하려 했지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얘기를 먼저 묻게 된 것이고요.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더군요. 엄마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 당신이 직원 중에 한 명이랑 바람이 났고 지금도 그 여자랑 같이 있다고. 난 순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 내가 미쳤나 봐.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고. 그제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은 아직 모르겠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길 바라지만 당신 정말 바람난 거야? 정말 헛웃음이 나더군요. 가게 직원 중 여자로고는 주방 일을 봐주시는 이모님 세 분이 전부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홀에는 힘쓰는 일이 많아서 젊은 남학생을 고용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나왔다는 게 참 어이도 없고 화가 나는 한편으로는 모든 게 그저 오해일 뿐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어쨌든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고 아내의 오해를 풀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거짓말에 대해 한마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장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걸 겨우 달래서 처갓집으로 갔어요. 장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장모님께서는 자꾸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시는데 라고 운을 떼며 그리고 그날의 일들, 그동안 모른 척 넘어갔던 일들 하나하나 전부 말씀드렸네요. 처음엔 장모님은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걸로 상황을 넘어가려 하시더군요. 결국 아내가 울며 장모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응? 내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는데 왜 그 꼴을 못 보고 이러는 거야?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죽어. 응? 같이 죽자. 차라리. 아내의 애원은 그동안의 서름으로 폭발하여서 결국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큰 불효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태연히 거짓말을 하던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모르겠구나. 김서방한테도 내가 못할 짓 많이 했지? 내가 너희들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내와 장모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가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셨지만 곧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은 허언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제 꿈의 반을 이루었습니다. 작년에 2개의 분점을 열게 된 거죠.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곧 다른 분점을 낼 준비도 하고 있고요. 아내와 제가 가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에 장모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전히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장모님의 허언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더군요. 마음의 병원 환자의 의지가 강해야 그만큼 회복도 빠르더더군요. 저희 장모님은 전날 저와 아내와 함께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거짓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가끔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에게도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던 일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오해를 풀고 오곤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장모님은 거짓말을 제외하면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사람을 위할 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면 금방 웃으시며 큰 거짓말도 아니니 괜찮다고, 장모님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저희를 다독여 주시네요. 정말 감사한 일들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 첫째 딸은 외할머니와 노는 곳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진아는 할머니 어디가 제일 좋아? 할머니가 맨날 재밌는 얘기 해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큼 할머니가 좋아요. 아직 입도 여물지 않아서 혀 짧은 소리로 조잘거리는 첫째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저희 장모님은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빠, 할머니는 왜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아요? 할머니 집에는 진짜 큰 코끼리가 있다는데 나도 미국 가서 살래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장모님이 거짓말을 멈추셔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모님이 거짓말을 고치셨다는 더 행복한 사연 보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의 여자입니다. 제 주변에는 얘기도 못했던 속내를 여기다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제 삶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23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에서 정말 평범하게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23살이 되어 한 남자를 만났네요. 그때부터 저의 평범한 삶은 사라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우습지만 그땐 그랬어요. 여자 팔자는 남자 만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여자의 팔자가 참 수동적인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있던 저는 미용을 배우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잡일부터 배웠네요. 바닥 쓸고 손님들 머리 감겨주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드라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일도 고되고 텃세도 심했지만 미용 일이 재밌어서 견딜만 했어요. 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아서 막내가 고생한다며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일 욕심이 참 많아서 손님 한 분 머리를 감기더라도 그냥 대충이 없었어요. 두피 마사지만 5분 정도는 해드렸던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저 미용실은 샴푸해주는 게 마음에 든다고 어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더라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원장님은 절 특별히 예뻐했죠. 그런데 또 그게 선배 언니들에겐 밉상이었나 봐요. 그렇게 사소한 걸로 구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날도 많았기에 견뎠습니다. 미용실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중 항상 오후 5시가 되면 오는 남자분은 모두가 기다리는 손님이었죠. 그 손님은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세팅을 한 후 마지막엔 스프레이와 무스로 고정하는 걸 주로 했었습니다.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무엇보다 조용히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들로 저희 미용실에선 스타나 다름없었죠. 꽤 진지하게 그 분을 좋아하는 언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쉬는 날이 언제인지 묻더군요. 마침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내일이라고 말했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같이 점심 먹을래요? 매일 혼자 점심 먹으니까 심심해서요. 그쪽 보고 있으면 제 동생이 생각나서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점심이 되어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돈이 많은지 당시에 새로 나온 중형차를 몰고 나왔더군요. 남자의 차를 타고 우리는 교회로 나갔네요. 지금이야 교회에 예쁜 찻집이며 밥집이며 많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도로도 엉망이라 서울에서 경기도 나가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을 때였죠. 그런데 이 남자는 교회길이 익숙한지 잘 찾아가더군요. 이런 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나 싶은 곳에 밥집이 있었어요. 순두부집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샌 유명 맛집이다 해서 가보면 유명세뿐인 곳이 많지만 그곳은 정말이지 엄마가 해주시는 순두부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남자는 가게 손님일 때도 그랬지만 밖에서 만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주로 저 혼자 떠들었네요. 고향은 강원도고 서울엔 미용 배우러 왔다. 서울에서 유명한 미용사가 되어 고향에서 큰 미용실 차리는 게 꿈이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신다. 할 말도 딱히 없는데 남자와 둘만 밥을 먹는 게 처음이다 보니 조용한 분위기가 어색해서 별말을 다 했네요.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도 남자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쯤엔 저도 더는 할 얘기도 없고 이 남자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은 게 슬쩍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숙맥이라고 해도 남자가 밥 먹자고 하면 정말 지 동생 닮았다고 먹자는 게 아니라는 건 알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서울로 들어오고 집 근처 어디였을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너무 말이 없어서 삐진 거냐며 저를 놀리듯 말하고는 계속 웃더라고요. 웃음의 힘은 참 놀라워요. 그 남자가 저를 향해 활짝 웃는 그 미소에 화가 나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건 물론이고 단숨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니 5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저를 내려주고 가려던 그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오늘은 제가 머리 해드릴까요? 라고 말해버렸네요. 제 말에 남자는 또다시 활짝 웃더라고요. 남자와 저는 제가 사는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저는 미용실처럼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의 머리를 감겨주었죠. 그리고 드라이 세팅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었네요. 그 정도 손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했었거든요. 남자는 미용실에서 돈 주고 하는 머리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둘 다 외지 사람이라 각자 자취를 하였는데 만난 지 한 달이 안 되어서는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어느 지방 사람이라는 거, 외모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거, 저보다 16살 많은 39살이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21살, 저희 어머니는 1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과 가까운 나이의 남자, 그리고 나이트 DJ. 오빠는 매일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나이트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동료들이랑 아침 먹고 헤어지고 그러니 퇴근해서 돌아오면 제가 일어날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애틋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푹 빠졌죠. 그리고 서로 푹 빠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게 있죠. 특히나 둘 중 하나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인연이라면 그날은 남자가 고향집에 다녀온다고 일을 쉬는 날이었어요. 내심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혼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한 후 일을 하러 나갔죠.
그런데 사람의 예감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요. 그러고 보니 남자의 고향집 전화번호 하나 받아둔 것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소식 하나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잠시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냉큼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떠나기 전에 연락처 하나 받아둘 생각으로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불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자취방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여자 신발이 하나 놓여있더군요. 하지만 남자도 낯선 신발의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은 뭔가 좀 달랐어요. 가만 보니 그 남자의 짐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이상한 촉이 들어 제 통장을 모아둔 서랍을 열었더니 통장과 도장도 없더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신 편이라 용돈 통장도 만들었었고 또 용돈별로 통장을 만들어둬요. 그렇게 만들어둔 5개의 통장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화장실에서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눈이 뒤집혀 화장실 문을 확 열어 제꼈네요.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던 불안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는 미용실의 선배 언니였어요. 제가 이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던 그때의 표정, 자신의 사탕을 빼앗긴 아이의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묘하게 선배 언니의 휴무일에 남자는 약속이 있다곤 했었어요. 하지만 가게에서 마주친 둘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죠. 아니,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 년놈들은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몸을 가리려고 애를 쓰더군요. 야, 미쳤어? 문 닫아! 제 등장에 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에요. 둘이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을 때까지 그대로 문을 열고 지켜보고 있었네요. 먼저 옷을 입은 남자가 저를 휙 밀치더니 화장실 문을 쾅 소리나게 닫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남자의 젖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뜯기 시작했죠. 남자는 차마 여자라서 못 때리겠다며 얼른 손 놓으라고 소리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이 닿는 대로 남자를 때렸네요. 그 언니가 옷을 다 입고 뛰어나와 제 머리채를 잡기 전까지요. 그렇게 저희는 셋인지 둘인지 아무튼 마구잡이로 몸싸움을 했어요. 하도 요란하게 싸워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야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제 사이도 끝나고 그 언니의 직장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미용실과 집이 가까워 저희 셋의 난투극은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났고 미용실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원장님께선 평소에도 그 언니의 행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에 바로 자르더군요. 저의 첫 번째 남자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 뒤로도 그 남자와 언니는 계속해서 만난다고 건너들었네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심지어 고향에 아내와 저보다 5살 어린 자식도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남자를 계속 의심해오던 남자의 아내가 뒤를 밟아서 불륜 현장을 덮쳤고 그 당시엔 아직 간통죄가 있었던 때였기에 둘은 징역을 살았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남자에게 손톱만큼의 미련도 없을 때라 속이 시원했지만 그래도 복수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제 아이의 아빠가 바람둥이였던 것도 모자라 전과자가 되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에선 난리가 났었죠. 아이 아빠를 데려오라고 난생 처음 부모님께 뺨도 맞고 그게 안 되면 아이를 지우라고 억지로 병원 앞까지 끌려갔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도 어떻게 아이를 지우냐며 곧 마음을 돌리셔서 저는 24살 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엔 정말이지 남자라면 진절머리가 쳐지더군요. 그리고 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에게도 엄격한 엄마가 되었고 제 자신에게도 틈을 주지 않았어요. 30이 되던 해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고 아이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혼자서 자식 키우는 딸이 안쓰러운 나머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자리를 알아보고 고르고 골라서 선을 보게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도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며 제 고향에서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더더군요. 사실 관심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뭐라고 살던
서른이 되어 남자 만나면 뭐하나 싶기도 했고 누군가를 믿고 살아갈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까지 살면서 만나본 남자라고는 23살의 그 짐승 같은 놈이 전부였지만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괜한 기대감 주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고 밥을 먹고 술 한잔 하자는 남자에게 바로 솔직하게 말했네요. 오늘 기대하고 나오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좀 재미없게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오늘 나온 것도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온 것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아이들은 자꾸 커가는데 남자 셋이서 궁상 떨며 사는 꼴 보기 싫다고 선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남자는 순박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미숙 씨랑 좀 달라요. 억지로 인연을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에 얽매여 억지로 밀어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아, 물론 제가 미숙 씨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쑥스러운 듯 크게 웃는 남자의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남자로 끌렸던 건 아니지만 동갑의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공통점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끌렸고 친구로도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딱히 대답하지 않고 앞서 걸어갔어요. 남자는 제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며 제자리에 서 있더군요. 저는 멀뚱히 서 있는 남자에게 가요. 정식 씨 말처럼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죠. 술은 제가 살 테니 친구로 지내죠, 우리.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아이들 고민도 서로 나누며 정말 잘 지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와서 제 아이와 다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친구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가족으로 지냈네요. 하지만 외로운 남녀가 친구로 지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한번 고향에 들러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둘이서 술을 마셨네요. 술이 문제였을까요? 요새 말로 술과 밤이 있으면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더니 딱 그 짝이었네요. 술을 먹고 친구와 저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그걸 빌미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길 원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남자로 느껴지지 않더군요. 아니, 사실은 23세 만났던 그 남자와 비교를 하는 저의 못난 마음이 원인이었어요. 그 남자의 외모와 친구의 외모를 비교했고 그 남자의 조용한 미소와 친구의 순박한 웃음을 비교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던 건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결국 저희 둘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의 인연으로 저는 다시 한번 남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것이 참 고맙게 느껴졌네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미용을 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저는 고향으로 가서 번화가에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꾸려나가기엔 딱이었어요. 아들은 학교를 다니느라 서울에 남았고 저 혼자 내려간 것이기에 따로 집을 구할 것도 없이 가게에 딸린 방에서 생활했네요. 가끔씩 부모님 집을 오가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외출도 없이 지냈지만 서울 생활에 지쳤던 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무척 값지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외롭다 느끼기도 했네요. 그럴 때면 서른의 친구가 되었던 정식이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준 상처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연락할 수 없었죠. 또 제 못났던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향을 내려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막 단골 손님도 생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정식이가 가게 손님으로 온 거예요. 못 본 시간이 그렇게 길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워낙 작은 도시니 이런 일을 상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진 않더군요. 정식이는 어색해하는 제 마음을 바로 읽었는지 미숙아, 고향 내려온 거야? 진작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다듬고 멋지게 꾸미고 찾아왔을 텐데 말이야. 라는 싱거운 농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싱거운 농담에 제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정식이와 다시 친구가 되었어요. 야,
여기가 미용실인데 어디 딴 미용실에 간단 말이야? 넌 그냥 오늘부터 내 단골로 이름 올렸으니까 딴 데 가서 머리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식이는 나이가 드니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파마를 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정식이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공들여 커트를 하고 파마를 해주었네요. 생각해보니 정식이에게 머리를 해주는 건 처음이더군요. 물론 제 직장이 여태는 서울이었으니 그랬기도 했겠지만요. 파마가 끝나고 나니 정말이지 제가 해준 머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년은 젊어졌더군요. 한참을 저희 둘이 거울 앞에 서서 감탄을 했네요. 정식이는 머리가 마음에 너무 든다며 또 친구가 개업했는데 해준 것도 없다며 겸사겸사 파마값을 2배로 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정식이란 걸 알아보고는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넣어두라며 앞으로 저한테 밥 사고 술 사려면 지금 흥청망청 쓸 때가 아니라고 농담을 했네요. 정식이도 제 말에 웃으며 우리 미숙씨 끝나고 오늘 뭐하나?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하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오케이 했고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정식이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 밤 이후로 처음 같이 술을 마시는데도 어색하기는커녕 못 본 시간만큼의 이야기들이 쌓여 밤이 늦어지는 줄도 몰랐네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식이가 가게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정식이는 부담 갖지 말고 들어. 나 사실은 네 고향에서 미용실 냈다는 소식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야. 너한테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너랑 잘해봐야지 뭐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야. 단지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기억하니까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거야. 혹시 내 얘기 부담스럽진 않지? 어휴, 잠깐이지만 너무 어색하더군요. 정식이와 밤을 함께 보낸 그 다음날 같았어요. 그때의 서먹함이란 또 어쩌면 밤을 보낸 그날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좀 설레더군요. 이대로면 내가 또 일을 치르겠구나 싶어서 얼른 정식이를 보내야겠다 마음 먹었죠.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야 하는 건가? 배 안 고프지? 얼른 조심해서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해장이나 하자. 제 말에 정식이는 변함없는 순박한 웃음을 짓더군요. 참 따뜻한 남자. 문단속 잘하고 자. 여기 번화가라서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너 일하는 거 보고 반한 남자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하냐.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정식이는 유달리 조심하라는 말을 강조하더군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강조하니 좀 무서워지긴 하더라고요. 몇 달을 혼자서 가게에서 지냈지만 좀처럼 위험하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정식이는 제가 문단속까지 철저하게 끝내는 걸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무서운 생각에 가계불을 환히 켜고 잤네요. 다음날이 되어 정식이의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해장하자며 얼른 일어나. 가게 앞으로 데리러 갈게. 그날은 일요일이라 정식이는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침 먹고 다시 가게를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식이가 좀 이상하더군요. 아침을 먹는 내내 계속 안절부절인 모습이. 전날 밤 혹시 무슨 일 있던 건 아닌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다시 친구로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실수인 건가 자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식이도 곧 평상시와 똑같아졌고 그 생각은 금방 잊었네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제 생활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오기도 했고 때마다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도 왔었고 그리고 퇴근 후 매일 출근 조당을 찍는 정식이도 오고 매일이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그쯤 자주 오시는 남자 손님께서 하루는 정식이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사장님 친구분이야? 애인이야? 애인이라기엔 사장님이 너무 아깝고 친구라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는데? 제가 저 뒤쪽에 고깃집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밤만 되면 와 있더라고. 저번엔 같이 술 먹는 것도 봤어요. 뭐 사장님도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만 동생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 여자야 아무리 생각 없이 잘해주고 또 어울리더라도 남자는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 그 남자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정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식이 표정이 무척 안 좋더군요. 저는 남자 손님의 말을 듣고 난 직후라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정식이에게 뭔가 헷갈리게 행동했던 건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되었고요. 그날 가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정식이에게 혹여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너랑 다시 친구로 지내서 너무 좋아. 그런데 혹시나 네가 우리 사이를 오해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만약 그런 거라면 난 여전히 네가 친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날 친구로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퇴근 후에 이렇게 가게 찾아오는 것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는 눈도 있고 가게 손님들이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 정식이는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그저 알겠다고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 정식이와 저는 또다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말은 저렇게 했지만 다음날부터 정식이가 가게로 찾아오지 않자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내가 또다시 과거에 얽매여 무언가를 그르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자신에게 화가 나더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가 다시 먼저 연락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식이가 출근 도장을 찍지 않은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자 손님은 부쩍 자주 오더군요. 딱히 머리를 할 게 없는 날엔 이것저것 사다 주기도 하고 또 괜시리 샴푸와 드라이만 하러 오시기도 하면서요. 저야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한결같이 웃으면서 손님으로 대했고요. 하지만 또 이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하루는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잠시 이웃 가게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기도 하고 또 훔쳐갈 것도 없기도 해서 가게 문을 열어두고 다녀왔죠. 한 10분 자리를 비웠으려나? 역시나 가게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잠을 자러 가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깥 유리문을 누가 쿵쿵쿵 두드리더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볼 엄두도 하지 못하고 불을 끈 채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니 곧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리곤 정말 곧 잠잠해지더군요. 요새 일이 바빠서 내가 너무 예민해졌구나. 누군가 급하게 머리를 하러 왔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려고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대로는 금방 잠들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물체가 제 몸 위로 올라타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검은 물체는 힘을 주어 저를 제압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뒤를 따르더군요. 그동안 부모님께 불효만 하고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또 정식이에게 상처를 준 채로 서로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못 해보고 오해만 쌓인 채 죽는구나. 무섭게도 그 순간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은 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부웅 하는 소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그리고 저를 때리던 검은 형체가 저에게서 획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빠르게 저를 내팽겨치고 소란을 틈타서 가게 문을 뛰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부르는 정식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울면서 방을 나갔어요. 가게는 정식이의 차가 반쯤 유리문을 뚫고 들어와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정식이는 우는 저를 달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것저것 뒷수습을 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못했고요. 경찰이 와서 방 안 구석구석 지문이며 족적을 채취하고 저에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의심 가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었기에 모르겠다고만 답했고요. 그런데 정식이가 경찰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얼마 전부터 남자 하나가 저와 가게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것을 보았고 걱정이 되어서 매일 퇴근 후 가게로 왔었다더군요. 그러다 저와의 문제가 생기며 그 후엔 멀리서 지켜보았었대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있던 당일에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그 남자가 들어가는 걸 보았답니다. 정식이는 곧 나오겠지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뒤늦게 들어간 제가 가게 문을 걸어 잠기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뛰어와 가게 문을 두들겼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뒤쪽에 세워둔 차를 가져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군요. 정식이의 말을 듣고 보니 고깃집을 한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보려 정식이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틈을 노리고 있었다니. 경찰은 근처 CCTV가 있으니 증거는 충분할 거라며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라고 하고 바로 그 남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저는 정식이의 집으로 가서 밤을 보냈네요. 정식이가 아니었으면 죽을 거란 생각이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정식이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정식이도 잠을 못 이루고 있더군요. 저희는 그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이더군요. 그 후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고깃집 사장님은 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일대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까지 전부 그 사람의 범행인 것이 밝혀져 현재는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식이와 저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따뜻한 장작불 같은 사랑을 시작하였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저희 둘은 친구 같은 부부가 되어 한 입을 덮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식이를 만나고는 눈물 흘릴 일 한 번 없이 매일이 웃음밖에 없네요. 뭐 이 정도면 여자 팔자는 남자 만나기 나름이라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헤매이다 만난 인연 더욱 소중히 하며 이 사람과 남은 여생을 보낼 계획이에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신의 진짜 인연을 어리석게 놓치는 일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